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고아가 됐어요. 엄마도 없이 오빠랑 저를 키워주신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불행은 인간이 가장 약해진 순간에 한꺼번에 몰아닥친다더니 그 말이 헛말은 아니더라고요. 아빠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희 오빠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었거든요. 힘들 때 진정한 내 편을 알게 된다고 제게 시련이 연이어 들이닥치자 그제야 내 사람과 버릴 사람이 한눈에 가려졌어요. 그 바람에 내가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죠.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아빠는 회사원이었고 엄마는 결혼 전부터 하던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빠 월급보다 훨씬 좋았어요. 가게 직원도 5이나 들 정도로 매장이 넓고 손님이 많았거든요. 엄마는 살림보다는 밖에서 일하는 게 체질인 사람이었어요. 집안일이 서툴어서 파출 아주머니한테 저희 남매와 살림을 맡기셨죠. 아빠는 그게 못마땅했는지 엄마랑 자주 말다툼을 하셨어요. 가끔은 물건을 집어 던지며 싸우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오빠가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보다 3살 위였던 오빠도 따지고 보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그래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었죠. 지치지 않고 싸우던 부모님은 결국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이혼을 하셨어요. 대부분 집들은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던데 저희 집은 반대였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저희 남매 양육권을 넘기셨거든요. 당신도 알잖아. 나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려자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애들은 당신이 맡아. 대신 양육비는 넉넉하게 보내줄게. 그러니까 애들 궁색하게 키우지 마. 민수랑 민주도 이리 와서 얘기 들어. 엄마는 너희들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다른 엄마들처럼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너희들 돌봐줄 수는 없어. 엄마는 일을 해야 하거든. 대신 돈은 잘 버니까 니들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줄게.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해야 한다. 엄마는 그렇게 아빠한테 저희 남매를 떠넘기다시피 하고는 가버렸어요. 어떤 핑계를 대도 그때는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생각뿐이었죠. 엄마가 밉고 화가 나서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엄마가 떠오르면 애써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엄마와 이혼을 한 뒤로는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어린 자식들만 집에 둘 수 없어서였죠. 대신 가게가 딸린 집으로 이사를 해서 일과 살림을 병행하셨어요. 아빠는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셨는데 집에 딸린 가게에 사무실을 열었어요. 한때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며 실력을 인정받았던 아빠는 하루아침에 동네 인테리어 업자로 전락했지만 한 번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건물을 꾸미는 것도 보람되지만 평범한 사람이 사는 가정집을 꾸미는 것도 그 못지않게 보람된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같은 업종에 몸을 담게 되니 당시 아빠가 회사를 나오고 겪었을 고생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회사라는 든든한 바람막이 없이 혼자의 힘으로 일을 따내는 것부터 부품 자재를 들이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쉽고 편한 것이 없었을 테니까요. 거기다 이름 있는 업체가 아니라서 무조건 가격을 후려치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그럴 때마다 자괴감을 느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저희 남매 앞에서 그런 내색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스스로 모두 감내하셨으니까요. 당시 저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집이 아닌 아빠 사무실로 가곤 했어요. 거기서 아빠랑 직원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 역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실내 디자인과로 진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비록 소규모이긴 해도 어릴 때부터 아빠 사무실에서 늘상 봐왔던 거라서 강의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 공부를 하게 되니 능률도 오르고 성적도 잘 나오더군요. 그런 제게 교수님은 미국 유학을 권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욕심이 나긴 했지만 학비며 생활비까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라서 집에다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먼저 유학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학비는 걱정하지 마. 아빠가 그 정도 능력은 된다. 그리고 네 엄마가 니들 앞으로 남겨준 돈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돈을 줬다고? 기가 막혀. 나 그 돈 안 받아. 그걸 내가 왜 받아? 자식 버리고 가면서 미안하긴 했던 모양이지? 돈까지 남겨주게? 아빠는 엄마가 밉지도 않아?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생각을 해? 아무튼 난 엄마 돈으로 유학 갈 거라면 차라리 안 갈래.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 유학 얘기 꺼내지 마. 엄마가 그렇게 떠난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아빠는 지금껏 숨겨왔던 엄마 얘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당시 엄마는 대장암 말기로 수술은 물론 치료도 소용이 없는 상태였대요. 어린 자식들한테 아픈 엄마로 남기 싫다며 이혼을 가장해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매일같이 말다툼을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결국 엄마 뜻을 따르기로 한 아빠는 오빠와 저 몰래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자주 찾아가셨고 갈 때마다 저희 남매 사진과 상장 등을 가지고 가셨어요.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려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건 이혼 후 5개월이 지난 무렵이었어요. 아빠는 엄마 유언대로 저희 남매한테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엄마를 미워하더라도 엄마가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빠는 엄마가 남긴 유산을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저희 이름의 통장에 나눠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유학자금은 엄마가 남긴 유산이었던 거죠. 뒤늦게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된 저와 오빠는 아빠를 따라 엄마의 유해가 뿌려진 수목장을 찾았어요. 나무에 걸린 엄마 이름의 편말을 보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엄마가 우리를 버린 줄 알고 그동안 죽어라 미워했던 게 후회되더군요. 아빠는 진작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의 죽음을 알았다면 슬픔에 빠져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지금처럼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독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았으니까요. 수목장에 다녀온 뒤 저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공부하고 돌아와 꼭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마음먹었거든요. 쉽지 않은 유학 생활이었지만 언제나 저를 버티게 해준 건 가족이었어요. 당신들을 위해 당신의 성공을 포기한 아빠와 엄마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가며 저를 돌봐준 오빠,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 숨기고 떠날 정도로 자식들을 사랑했던 엄마를 생각하면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달려들었고 덕분에 최고 학점을 받고 졸업할 수 있었어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저는 남들처럼 취업전쟁에 뛰어들었고 유학생활 중 유명 업체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경험 등을 인정받아 그해 취업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저보다 2년 먼저 취업해 직장에 다니던 오빠는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을 했어요. 올케는 전문대 유아교육학과를 나와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 속도 위반으로 애를 갖는 바람에 일찌감치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하기로 했어요. 오빠는 결혼할 때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던 터라 내 집 마련 걱정이 없어서 외벌이로도 살만했거든요. 남자임에도 지금까지 집안 살림을 하며 살았던 오빠는 모처럼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살게 되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음식은 올케보다 오빠가 더 잘했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라고요. 오빠를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 올케 언니가 사람이 참 좋아서 오빠가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옆에서 새언니를 지켜보니 같은 여자지만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아버님, 올해부터는 어머님 제사를 지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이이랑 아가씨도 어머님 상황 다 아는 마당에 매년 기일을 그냥 넘기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내년엔 아이도 태어날 텐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사 음식 걱정이라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맡아서 할 테니까요. 남들은 있는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하는 판에 올케는 스스로 없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저는 올케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올케 언니 덕분에 저희 집에서 매년 엄마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제삿날이면 온 가족이 일찌감치 집에 돌아와 다 같이 제사 준비를 했어요. 언니 덕분에 가슴을 짓누르던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은 가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어떻게 올케 언니한테 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게 시누이라는데 저희 집은 올케와 시누이 사이가 자매처럼 속 얘기까지 터놓는 사이가 되었죠. 제 연애 상담은 물론 결혼을 앞두고도 저는 아빠랑 오빠보다 올케 언니를 더 찾았어요. 손윗사람이자 결혼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말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도 혼수 준비를 할 때도 친정 엄마 대신 올케 언니가 따라다니며 하나하나 준비를 해주었죠. 제 남편은 회사 동료의 학교 선배로 홈쇼핑 회사 PD였어요. 원래 꿈은 드라마 PD였는데 몇 번의 낙방 끝에 꿈을 접고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죠. 지방 출신으로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보며 살았던 터라 나이가 적지 않았음에도 결혼 당시 가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할 때 상대적으로 회사 이름도 있고 직급도 높았던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둘이 반반 내서 해결했고요. 그런데 참, 다른 시댁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마치 저를 몸뚱이 하나 들고 들어와 남의 집 아들 뺏은 도둑년 취급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세상이라던데 저희 시댁에선 어림도 없는 소리였어요. 게다가 두 모녀가 어쩌면 그리 꽉 막혔는지 조선시대 사람들 같다니까요. 아가, 우리 성준이는 국물 없이는 밥 못 먹는 애다. 그러니 상에는 국이랑 찌개를 꼭 올려야 해. 국이랑 찌개를 같이요? 국은 국이고 찌개는 찌개 아니냐? 넌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냐? 너희 집에서 그리 안 가르치든? 길게 말할 거 없고 아무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우리 식대로 해. 너희 친정이야. 어떻게 먹고 살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니까. 신혼 초부터 시작된 시어머니 간섭은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농사 짓느라 바쁘다시면서 툭하면 서울에 올라와 저희 집에 묵으시는데 이건 뭐 시집살이가 따로 없었죠. 제가 회사 일로 바쁠 때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이라도 도와주시는 거였음 말도 안 해요. 꼭 바쁜 사람 아침부터 잡아놓고 자기 아들 먹고 입히는 거 챙기라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시니 사람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죠. 자기야,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나 요즘 큰 프로젝트 맡아서 잠잘 시간도 없이 움직이는 거 알잖아. 어떻게 아침마다 꼭 이러시냐고. 자기가 애야?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하나하나 챙겨야 할 나이냐고. 이런 식이면 나 정말 못 살아. 너무 화가 나서 출근길에 울면서 소리쳤더니 남편이 어머님한테 한 소리 했던 모양이에요. 퇴근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한테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 보란듯이 짐을 싸서 시골로 내려가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전부 쇼로 보였어요. 정말 시골로 내려가실 거라면 밝은 낮에 가실 것이지 밤 10시가 넘어서 가방까지 들고 가시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미 차도 끊기고 없는 시간인데요. 생각 같아서 모른 척하곤
조심히 가시라고 하고 싶었지만 앞으로는 안 보고 살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냐 싶어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이내 자리에 앉으시며 그러더군요. 내 성준이 봐서 이번 한 번은 참는다. 내가 너 미워 이러겠냐? 사람들한테 네가 욕먹을까 봐 내가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 야속하다 생각 말고 참아라.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요즘 그런 걸로 욕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결혼까지 한 아들을 과잉보호하시는 어머님 방식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머님 아들 애 아니에요. 30 넘은 성인이라고요. 언제까지 바쁜 아침에 국에다 찌개까지 끓여 밥 먹이고 밥숟가락에 고기며 생선 발라 올려줘요. 저 애 키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랑 동등한 관계인 남자랑 결혼한 거라고요. 그러니 어머님도 이제는 어머님 아들을 성인 취급해주세요. 며느리한테 아들 맡긴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 우리 부부가 일어나기도 전에 첫 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죠. 남 같으면 연락 끊긴 김에 연락 끊고 살면 되지만 시어머니랑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케 언니한테 이럴 땐 어쩌면 좋냐고 물었더니 별 수 있나?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지금 고개 숙이고 먼저 연락하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똑같이 하실 거야. 그러니 먼저 연락할 생각하지 마. 저 역시 올케 언니랑 같은 생각이라서 먼저 시어머니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찜찜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몇 달 후 느닷없이 어머님이 시누이를 데리고 들이닥쳤더라고요. 시누이가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직을 했다며 데리고 살라는 거였죠. 사내애도 아닌 딸내미를 함부로 굴릴 수 있니? 오빠가 서울에 떡하니 집 갖고 있는데 뭐하러 남의 집살이를 해? 돈 아깝게.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작은 방은 우리 영은이한테 내줘라. 어차피 비어있는 방이잖아. 우리 영은이가 살림도 제법 할 줄 아니 꽤 도움이 될 거다.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곤 필요한 물건 좀 사야겠다며 시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남편을 잡고 따질 뿐이었죠. 어떻게 된 거야? 자긴 알고 있었어? 이렇게 당장 들어올 줄은 몰랐지. 언제고 서울에 취직하면 데리고 살라는 말만 들었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좋게 좋게 받아들이자. 지난번처럼 엄마 화나서 연락 끊고 살겠다 그러면 어떡해? 엄마 말대로 영은이가 반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니까 자기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그냥 받아주자. 응?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낀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썼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안 됐기도 하고 어차피 일어난 일 최악만 면하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말 맞다나 시누이가 살림을 도와준다면 저한테도 나쁠 건 없으니까요. 혹시 아나요? 같이 살다 보면 저랑 올케 언니처럼 돈독한 사이가 될지요. 그래서 시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남편 말대로 음식도 잘하고 눈치도 빨라서 같이 살면서 불편한 것보다는 제가 도움받는 일이 많았어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날 때도 시누이가 남편 저녁도 차려주고 집 청소도 대신 해줘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고마운 마음에 옷이랑 화장품을 좀 사줬더니 앞으로 저녁밥은 자기가 맡아서 해줄 테니 시장 볼 돈만 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아가씨도 회사 다니랴 힘들 텐데. 저희 회사는 정시퇴근이라 힘들 것도 없어요. 근데 언니, 저도 생활비 내야 하는 건 아니죠? 저 월급이 정말 쥐꼬리만 하거든요. 생활비까지 내면 정말 개털이에요. 대신 제가 살림 맡아드릴 테니 그냥 좀 살게 해주면 안 돼요? 애초에 시누이한테 생활비를 받을 생각이 없던 터라 살림을 맡아준다는 말에 오히려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생활비 카드를 시누이한테 건넸어요. 돌이켜보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었죠. 생활비 카드를 받은 시누인 한동안 제대로 살림을 맡아 해줬어요. 저희 부부가 살림을 할 때랑 비슷하게 생활비가 들어갔지만 먹는 건 오히려 전보다 나았으니까요.
거기다 신우이한테 정말 고마웠던 건 저 몰래 제 친정아빠 드실 밑반찬까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올케 언니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오늘 낮에 아버님 뵈러 갔더니 글쎄 아가씨 신우이가 밑반찬을 해가지고 왔더라니까. 아버님 드시라고. 반찬 솜씨도 좋고 어찌나 싹싹하게 굴던지 천상여우더라. 사돈어른 하면서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여간 내기가 아니야. 아가씨는 상대도 안 되겠던데? 그땐 그냥 저희 아빠까지 생각해준 신우이한테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아가씨한테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저랑 저희 아빠, 심지어 저희 올케한테까지 용돈을 받아 챙겼더라고요. 뭐 자기가 애써서 받은 용돈이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지낸 지 반년쯤 지난 시점부터 생활비 지출이 눈에 띄게 늘었지 뭐예요. 신우이 말로는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보기엔 지출이 커도 너무 컸어요. 그래서 카드 지출 내역을 살펴봤더니 세상에 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이나 구두 같은 걸 사들인 내역이더라고요. 마트에서 긁은 건 몇 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신우이를 불러 카드 내역서를 보여주었죠. 그랬더니 정색을 하며 그러더군요. 언니, 지금 날 의심해서 이런 것까지 뽑아본 거예요? 기가 막혀 정말. 네, 내가 옷이랑 구두 좀 샀어요. 그동안 내가 살림도 해주고 심지어 사돈어른 반찬까지 해다 날랐는데 이 정도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동안 내 덕분에 언니도 편했잖아요. 돈 주고 사람 부려도 이 정도 월급은 줄 거 아니냐고요. 네, 그 정도 돈 아가씨한테 줄 수 있어요. 아가씨가 해준 거 생각하면 하나도 아까울 거 없다고요. 내 말은 돈이 필요하면 직접 나한테 말을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가씨 혹시 회사 그만뒀어요? 평일 낮에 우리 친정에 드나든다던데 회사는 어쩌고 거길 갔던 거예요? 제 말에 신우이는 눈알을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처음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여의치 않으니 결국 실토를 하더군요. 애초에 취직 따위는 한 적도 없고 서울에 올라오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건 시어머니도 알고 있다더군요. 제가 준 카드로 살림을 하면서 아낀 돈으로 용돈을 쓰고 저희 친정에 밑반찬을 해서 드나들면서 받은 돈은 데이트 비용으로 썼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집에 살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시어머니한테 보고하면서 따로 용돈을 받아 챙겼던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핑 하는 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언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들킨 거 알면 당장 시골로 내려오라고 난리치게 뻔해요. 실은 저 만나는 남자 있어요. 늦어도 내년쯤 결혼할 생각인데 지금 시골로 내려가면 이대로 끝날지 몰라요. 언니, 제발 부탁해요. 네? 스파의 노릇을 하다 걸린 신우이는 제 기분은 아랑곳 않고 자기 연애가 끊길 것만 걱정했어요. 그동안 대담한 짓을 벌였던 신우이가 그제야 평범한 20대로 보이더군요. 좋아요. 대신 앞으로는 어머님한테 저희 집 일 고자질하는 건 그만둬요. 그리고 집안 살림 그만하고 직장부터 구해요. 아가씨 인생도 생각해야죠. 집안일이야 다 같이 도와가면서 하면 되니까 아가씨도 아가씨 인생 살 생각부터 하란 얘기예요. 얼마 뒤 신우이는 옷가게에 취직을 했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집안 살림은 세 사람이 나눠서 해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아빠가 시공 중에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2층에서 떨어지셨는데 하필 머리를 많이 다치신 거예요. 9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깨어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감기 한 번 걸리는 일 없이 건강했던 분이라서 아빠와의 이별이 믿기질 않았어요. 내년 환갑 땐 오빠네랑 다 같이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했었는데 그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혼자 몸으로 남매를 키우느라 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셨는데 자식들 효도도 못 받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나더군요. 그런데 시련은 연이어 온다고
아빠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오빠가 병원에 입원을 했지 뭐예요. 왼쪽 안면에 마비가 오고 눈가에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CT를 찍고는 뇌수막종이 의심된다며 대형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래요. 다행히 종양이 악성은 아니긴 했지만 사이즈가 크고 위치가 안 좋아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대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터라 오빠마저 어떻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올케 언니랑 손을 꼭 잡고 속으로 기도만 해댔죠. 오빠는 데려가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4시간가량이 흐른 뒤 오빠는 침상에 실려 나왔어요. 집도의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됐다며 며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제야 안심이 돼서 올케 언니랑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말은 안 했지만 오빠가 어떻게 될까봐 많이 걱정됐었거든요. 며칠 뒤 일반 병실로 내려온 오빠는 바로 재활 운동을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에 설치된 발을 잡고 걷는 거에 불과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골이 흔들리는 것 같은 통증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그래도 오빠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 하루빨리 전과 같은 모습을 찾으려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2주 뒤 퇴원을 한 오빠는 집에서 재활운동에 박차를 가했어요. 언제까지고 회사에 병가를 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옳게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희망퇴직을 받는 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더군요. 그래서 생각 끝에 오빠를 찾아가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아빠가 쓰시던 사무실에 가게를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안채에 살면서 지금 사는 아파트는 세를 놓으면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 장사가 잘 안 돼도 생활비 걱정은 없을 거라고요. 거기다 아직 올케가 직장에 다니니 내 식구 먹고 사는 건 걱정할 필요 없지 않냐고 했더니 오빠가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남긴 유산을 오빠 혼자 쓸 수는 없다면서요. 올케도 그건 말이 안 된다며 한사코 거절하더군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사자인 내가 괜찮다는데. 일단 오빠보다 살고 봐야지 누구 걱정을 해. 암튼 난 아빠 집 필요 없으니까 오빠가 쓰든 팔든 마음대로 해. 저는 올케가 덜 미안하게 일부러 큰 소리를 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시어머니가 와 있지 뭐예요. 저희 아빠 장례식 때도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이 넘긴 분이 갑자기 웬일인가 했어요. 넌 오랜만에 시애미가 왔는데 표정이 그게 뭐냐? 아직도 나한테 불만이 남아있는 게냐?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죽을 죄라도 지은 줄 알겠다.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너희 친정집 말이다. 지금 비어있지? 다름이 아니라 조만간 우리 영은이가 식을 올릴 것 같은데 아직 살 집을 못 구했다는구나. 네 친정이 비어있다는데 따로 집을 구할 필요 있겠니? 영은이 말 들어보니 사돈집 상태가 좋아서 도배랑 장판만 깔면 당장 들어가 살만 할 거라더구나. 어차피 니들도 동생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니. 딴 거 해줄 거 없이 그냥 신혼집이나 마련해주는 걸로 끝내거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집을 아가씨 신혼집으로 내주란 말씀이세요? 기가 막혀서 정말 싫습니다. 어머니, 그 집 제 거 아니에요. 설사 제 거라고 해도 아가씨한테 내주기 싫다고요. 어머님도 양심이 있어야죠. 저희 아빠 장례식 때 오기는 하셨어요? 전화라도 한 통 하셨었냐고요. 그런데 아빠 죽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뺏겠다고 오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무서운 분이네요. 양심이라곤 엿바꿔 먹을래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아가씨도 잘 들어. 적어도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부모 형제한테 손 벌릴 생각 말고 살집 정도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준비해.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 될 때까지 결혼 미루고 돈 벌라고. 그리고 다시는 내 친정집 탐내지 마.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저는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따라 들어왔더라고요. 자기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집 얘기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꼭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줬어야 하냐고. 언제까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구는 꼴을 봐줘야 해.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암튼 이번 일은 엄마 뜻대로 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말란 말이야.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 놈도 똑같더라고요. 넌 니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니? 니네 엄마 뜻대로 해주라고. 우리 아빠 집을 왜 니네 엄마 뜻대로 네 동생한테 넘겨줘야 하는 건데. 그 집 사는데 너나 니네 집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보탠 거 있어? 네가 뭘 했다고 내 아빠 집을 탐내. 이거 완전 도둑놈 심보네. 그렇게 우리 아빠 집에 살고 싶으면 돈 내고 당당하게 가서 살라 그래. 그럼 생각해 볼 테니까. 그건 싫지? 니네 엄마가 우리 아빠 장례식 때 그랬다며? 남의 집 장례식에 내가 왜 가냐고. 그래, 우린 남이야. 그러니까 남의 집 재산 탐내지 말고 딸내미 결혼시킬 때도 당신이 알아서 스스로 준비하시라 그래. 사실 그전까지는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시댁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이혼까지 연결시킬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행동을 보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아닌 자기 가족 편에서 저를 비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도 되나 싶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기어이 남편이 신락 같은 믿음까지 끊는 짓을 하더라고요. 저 몰래 시누이 신혼집 보증금을 대출받아준 거 있죠. 저희 결혼할 땐 자기 신용등급으론 대출이 얼마 안 돼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하더니 말이에요. 그 일을 알게 되니 더는 이 남자랑 같이 살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어요.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뻗대지 뭐예요. 내가 너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왜 이혼을 당해야 돼? 난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할 거면 너 혼자 하든 마음대로 해. 길길이 날뛰며 뻗대던 남편은 법정에 가서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동생 위에 대출 좀 받아준 게 왜 이혼 사유냐면서요. 자기 돈이니까 자기 뜻대로 쓰겠다는 말에 담당 판사도 헛웃음을 짓더군요. 결국 우리 부부는 이혼 판결을 받았고 얼마 뒤 이혼이 확정됐어요. 어차피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구한 집이니 남편은 지 옷까지나 챙겨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달려와서는 나갈 거면 저더러 나가라고 생떼를 쓰지 뭐예요. 애미애비도 없는 고아년이 겁도 없이 어디서 내 아들을 내쫓아? 여긴 내 아들 집이니까 나갈 거면 네 년이 나가라. 마침 집 문제로 저희 집에 찾아왔던 오빠랑 올케는 막무가내로 떠드는 시어머니를 보자 기함을 토했어요. 그리곤 저를 대신해 올케 언니가 버럭 소리를 치며 시어머니를 상대했죠. 누가 고아예요? 우리 아가씨도 엔 오빠도 있고 올케의 조카들까지 줄줄이 있는데.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이 집에 아주머니 아들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푼도 없죠? 그런데 어디서 주인 행세하려 들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생떼를 부리는 건지. 더 들을 말 없으니까 당장 아주머니 아들 데리고 나가주세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경찰? 오냐? 한번 불러봐라. 집은 그렇다 쳐도 그동안 내 딸년 부려먹은 돈은 받아가야겠으니까. 너 우리 영훈이 데리고 살면서 그간 부려먹은 게 하루 이틀이냐? 그거 다 돈으로 쳐서 내놔라. 네 친정 예비 반찬까지 해다 나른 거 내 다 알고 있으니 빼먹을 생각 마. 그 말에 남편은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덩달아 달려들었어요. 맞아. 우리 영훈이가 이런 급여 당장 내놔. 내 동생 부려먹었으면 돈으로 보상하란 말이야. 이건 또 뭔 개소리래. 어머님,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어머님 딸이 돈 한 푼 안 받고 그 고생을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동안 저한테 따로 돈 받아 챙기고 저희 아빠랑 심지어 저희 올케한테도 뒷돈 받아 챙겼어요. 제 말 못 믿겠으면 아가씨 불러다 삼자대면 하자고요. 일도 않고 제 집에 살면서 생활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용돈까지 받아가며 살았는데 돈을 물어내라니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런 식이라면 저희 집에 공짜로 산 반값이나 물어내라고 하세요. 아무리 몰라도 어쩜 그렇게 자기 딸을 모르시나. 따님 반값까지 물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당신 뭘 그렇게 뻗대고 서 있어? 당신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결국 모자는 소득 없이 저희 집에서 쫓겨났어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아 여동생 신혼집을 구해줬던 남편은 당장 갈 곳도 없게 되었죠.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와 재결합을 운운하길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남편이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더군요. 현재 저는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쁘게 지내요. 오빠는 몸이 많이 회복돼서 가게 오픈을 준비 중이고요. 아파트를 세놓고 받은 보증금으로 상속세를 정리한 오빠는 아빠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었어요. 싫다고 하는데도 한사코 올케언니랑 상의해서 정한 거니 받으라더군요. 그래서 대신 집세랑 가게세는 받지 않겠다고 했죠. 얼른 돈 벌어서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차려 나가라고요. 1년의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인연을 맺는 건 쉬워도 인연을 끊어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란 걸 말이죠. 결혼 상대를 고르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해요. 크게 다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더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적어도 다음번에는 이번과 같은 실패는 없을 테니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요.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